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주 두 번째 강의로서 신인상주의자인 쇠라와 시략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쇠라와 시략을 얘기할 때 항상 신인상주의라고 하는 그 레테르가 이제 따라 붙는데, 이 쇠라와 시략은 아주 나이도 비슷하고 그리고 공동으로 같이 작업을 하고 해가지고 한 사람 이렇게 그 한 팀으로 마치 한 두 사람을 한 짝으로 제가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인상주의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요 쇠라와 시략에 대해서 조금 좀 전기적인 사실을 좀 우리가 좀 들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쇠라는 여기 보다시피 1859년에서 1891년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몇 살을 살냐면 32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 화가들을 다룰 때 알다시피 이것은 요절에 가깝습니다. 요절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천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신인상주의는 이 쇠라가 거의 다 기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이 사람이 다 창조했습니다. 창안해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략은 훌륭한 작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쇠라와 시략이 같이 묶이느냐 하면은, 이 시략이 이제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쇠라가 죽은 다음에 이거 신인상주의를 끝까지 그냥 이어갈 뿐만 아니라 신인상주의의 이론에 관한 책을 이 사람이 썼어요. 기법을 창안한 것은 쇠라인데 책을 들라크로아에서 신인상주의까지라고 하는 이론서를, 낭만주의서부터 신인상주의에 이르는 그러한 회화의 유파에 대한 그 기법 이론들을 갖다가 이론을 책을 썼어요. 그게 이 사람이 1899년도인가 썼거든요. 쇠라가 죽은 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책 때문에 이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쇠라가 창안해낸 창시한 신인상주의를 이론화하고 그것을 책으로 묶어낸 것은 시략이다. 그리고 그것을 쇠라가 죽은 다음에 시략이 그런 쇠라의 신인상주의를 끝까지 밀고 나갔다. 그런 점에서 쇠라와 시략은 하나로 이렇게 묶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시략은 쇠라가 창안해낸 그러한 신인상주의 유파 기법을 배신하지 않은 거죠. 끝까지. 그렇지만 시략은 그렇게 쇠라에 버금갈 정도의 좋은 작품을 남기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인상주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러면 우선은 신인상주의란 무엇이냐? 우선 요거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인상주의는 이렇게 딱 정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인상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상주의를 발전시킨 거네요. 과학적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주의를 이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상주의를 한번 해봅시다. 인상주의의 기법은 뭐냐면 그 사실주의에 반대해서 나타난 것인데, 인상주의의 그 모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빛을 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에게서 반사되어 나오는 빛의 인상을 그림으로써 관람자로 하여금 그러한 자기가 받은, 화가 자신이 받은 그런 빛의 인상을 관람자로 하여금도 똑같이 인상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인상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주의는 일종의 관념적 사실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아틀리에에서 기억 속에 있는 장면을 가지고 기억 속에서 그렸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주의를 이어가면서 뭐냐면 밖으로 나가서 실제로 보이는 대로, 보이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반사되어 오는 빛을 그린다. 그럼 이 사람들은 이 인상주의는 어떻게 그렸습니까? 이게 디비지오니즘입니다. 디비지오니즘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자, 색을 갖다가 두 개를 병렬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막대처럼 이렇게 서로 색을 갖다가 섞어서 가령 칠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색을 병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병렬시켜서 멀리서 보면은 그러한 인상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모네의 인상 해돋이라고 하는 것이 인상주의의 아주 표시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저의 강의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봅시다. 여러분들 이 물결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 멀리서 보면은 여기에 있는 요것이 물결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요, 무엇이냐면 막대기처럼 말이죠. 색을 이렇게 딱딱 칠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약간 연한 색을 갖다가 이렇게 칠한 거예요. 막대기로.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물결이 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배를 한번 보십시오. 배가 멀리서 보니까 이거 저기 어부가 말이죠. 노를 젓고 있고 한 사람은 앉아서 고기를 잡고 있다는 인상을 딱 봅니다. 여러분들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말이죠. 이거 그냥 하나의 색을 갖다가요. 좀 짙은 색을 그냥 이렇게 딱 막대기처럼 이렇게 그은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보면 이게 배고 요게 노고 사람이 서 있고 앉아 있고 이런 인상을 받는 거죠. 바로 이것을 인상주의의 디비저니즘, 즉 다시 말해서 분할 기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기 시작했어요. 누가? 바로 쇠라가. 그러면 그것은 빛을 그리는 게 아니다. 빛을 그린 것처럼 속이는 것일 뿐이다. 관람자로 하여금 그러한 인상을 받게 하는 것이지 그건 빛을 그리는 게 아니다. 그러면 빛을 그리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이거 봅시다. 빛에는 세 가지 색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빛의 삼원색이에요. 그럼 뭐예요? 빨강, 녹색, 파랑. 이 빛에는 세 가지 색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색의 삼원색은 빨강, 노랑, 파랑이죠. 그렇죠? 빨강, 노랑, 파랑입니다. 그런데 빛의 삼원색은 빨강, 녹색, 파랑이에요. 그런데 이 세 색이 빛의 입자는 아주 작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사되어서 나오면서 우리의 망막에서 그게 합쳐지는 겁니다. 합쳐져서 가령 노란색은 빛으로 볼 때 빨간색과 녹색이 이렇게 빨간 빛과 노란 빛이 비쳐서 반사돼서 나오면서 우리의 망막에서 섞여서 노랑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아주 과학적이죠, 굉장히.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돼요. 빛을 점으로 찍어요, 이렇게 점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색을 세 가지밖에 안 쓰는 겁니다. 빨강, 녹색, 파랑. 요것을 점을 찍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말하자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보이게 만들려면 뭐냐면 빨간 점과 녹색의 점을 아주 작게 그냥 이렇게 병렬시켜서 찍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점묘파라고도 합니다. 점묘파.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노랑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하얀색 있지 않습니까?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색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빨간 빛과 녹색의 빛과 파란색의 빛이 아주 점점이 입자가 반사되어서 나와서 우리의 망막에서 하얀색으로 합쳐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도 점을 찍는다 이거죠. 막 점을 찍어가지고 멀리서 볼 때 빛이 관람자에게 망막에서 그것이 합쳐져서 보이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에 팽이 있지 않습니까? 팽이에다가 빨강과 노랑과 파랑과 녹색을 갖다가 해가지고 3등분해서 이렇게 해서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하얀색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을 완전히 과학적으로 빛을 이제 그리는 겁니다. 빛을. 자, 이제 그것이 바로 점묘파다 이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신인상주의라고도 하고 점묘파라고도 합니다.
섬유파. 그래서 이러한 명칭을 누가 붙여줬느냐면 페네롱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여줬는데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법에 따라서 이제 쇠라가 이 방법을 갖다가 창안해내고, 이 쇠라가 무엇이에요? 자기가 창안한 기법대로 그림을 그립니다. 완전히 이건 중노동입니다. 굉장히 중노동이에요.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잘 봅시다. 이제 들어갑시다. 자, 쇠라의 연본을 했으니까. 자, 이게 제일 유명한 작품이에요. 대표적인 작품이고, 쇠라의 아니에르의 미역감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니에르가 뭐냐면 일종의 샌드강의 지주예요. 유원지입니다. 여기 가서 유원지 가서 놀러 가고, 뭐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그리고서 여기에 화가들이 와서 여기서 집단적으로 이 아니에르의 풍경을 그립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쇠라가 그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이게 하얀색이다 이거죠. 저기 수건이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을 칠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빨간 점과 녹색의 점과 무엇이에요? 파란색의 점을 정말 잘게 찍어가지고 아주 섞여야 됩니다. 이게 아주 골고루 찍혀져요. 그러면 멀리서 보면은 이게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까이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빨간색의 점과 녹색의 점과 파란색의 점이 그냥 점점이 쭉 찍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뮤제 도르세라고 파리에 가면은 루브르 박물관 말고 꼭 가봐야 될 게 뮤제 도르세인데, 오르세 박물관인데, 그 오르세 박물관에 가면은 바로 쇠라와 시럈의 방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진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신색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무한대에 가까운 점을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무엇이에요? 굉장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아니에르의 미역감기를 그리기 위해서 이 사람이 쇠라가 그 습작을 많이 했어요. 그 습작을 보면 이 사람 정말 엄청나게 고생했겠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듭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 있잖아요. 그냥 요 사람을 그리기 위해 가지고 미리 자기가 시험해 보는 겁니다. 수십 편을 찍어봐요. 그리고서 진짜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보이는지 그렇게 연습을 하고서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 이 한 작품을 가는데 이 사람이 요절한 이유를 알겠죠. 얼마나 고생스러웠으면 이렇게 일찍 죽습니다. 이제 천재들은 일찍 죽나 봐요. 일찍 죽는다고 해서 천재는 아닌데, 일찍 죽는다고 해서 천재는 아닌데, 천재들은 일찍 죽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됐습니다. 그런 노작, 아주 노력이 굉장히 투여된 그런 노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나는 항상 쇠라의 그림을 볼 때 딱 떠오르는 한 단어는 솜사탕. 솜사탕이 떠오릅니다. 솜사탕. 뭐냐, 아주 뽀송뽀송하고, 이렇게 부피감이 이렇게 있으면서 뭔가 아주 뽀송뽀송해가지고 말이죠. 따뜻해 보이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풀어 보입니다. 공기가 들어간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볼 때, 정말 따뜻하다,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 너무 정적이에요. 그렇죠? 움직임이 하나도 없고 마치 무슨 죽은 사람을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리가 또 안 들려요. 여기엔 소리가 없어요. 이런 작품에게는 역동성도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구도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전경인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원경 이렇게. 이 구도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정말 따뜻하고 좋긴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잔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잔처럼 그림의
뭐라 그럴까, 이런 것을 그림이라고 하는 거로구나. 이게 진짜 그림이구나. 그림의 맛, 그림의 재미, 그런 것은 사실은 잘 못 느낍니다. 이 점료파는. 그런데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것은 금방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누구예요? 쇠라니까 자기가 창안한 것에 따라서 이런 위대한 작품을 남겼지, 신약에 가면은 그렇습니다. 됐죠? 자, 넘어가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겁니다.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저 멀리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 그리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기가 진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자, 다음 그림을 봅시다. 이제 이 사람의 제일 유명한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랑드자트 섬의 오후입니다. 그랑드자트 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니에르, 세느강에 있는 섬이에요. 여기도 자주 놀러 갑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의도나 저기 한강의 저 북쪽에 있는 남이섬입니다. 남이섬에 해당되는 것이 그랑드자트 섬이에요. 그래서 이 그랑드자트 섬을 한번 봅시다. 이것도 구도는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러분들 이것을 볼 때 무슨 착각이 일어납니까? 공간이 굉장히 깊고 멀고 굉장히 넓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공간에 대한 우리에게 딱 그런 공간에 대한 지각이 그림이 그냥 정말 멀고 먼데도 저렇게 넓고 아주 시원하게 쫙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이 사람이 개발한 또 다른 기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이렇게 돼요. 복수 원근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원근법을 단일하게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근법은 시점에서 그냥 똑바로 하나입니다. 원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이게 원근입니다. 원경으로 하는 건데, 이 사람의 저걸 잘 보시면 어떤 것이냐면 요게 한번 보십시오. 요게 자 봅시다. 요것이 이 사람의 크기와 이 사람이 지금 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무슨 난쟁이 같죠? 이 사람의 크기에 비해서 원근이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원근법에 따르면 무엇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가는 원근법에 따르면, 그 하나의 원근법, 기준이 되는 원근법에 따르면 이 앉아있는 사람을 더 크게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에 누구냐면은 원숭이와 개입니다. 개를 한번 여기 여자랑 비교를 해 보십시오. 그럼 요게 원숭이에요. 이 사람. 근데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리고 여기서 봅시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작아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여기와 이 사람이 사진을 찍는지 해서 여기서 또 원근법, 그러니까 하나를 축소해서 그린 겁니다. 이렇게 요 사람들을 작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거기 부분마다 크기를 달리해서 원근법을 달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넓고 멀리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제 원근법의 크기대로 제대로 그렸다면 시야를 막아버린단 말이죠. 오케이? 근데 이것을 원근법을 여기에 따라서 이걸 작게 가져가니까 시야를 갖다가 트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서 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넓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역시 창시자는 다릅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솜사탕 같지 않습니까? 나무들이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런데 너무 정적이어가지고 움직임이 없으니까 뭔가가 심심해요.
이 그림이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갑시다. 또 가서, 자, 이거 봅시다. 이제, 그러면 이게 제목이 모델들이에요. 이 벽에 자기가 그린 그랑드 자트 섬의 오후가 걸려져 있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세 사람의 서로 다른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는 이것을 한 모델로 봐도 괜찮다. 그리고 어쩌면 한 모델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른 자세와 이것을 그린 것처럼 우리에게 보이도록 만든 것일 것이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잘 봅시다. 시각의 시선, 이 눈에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앞면만 보인다는 겁니다. 이 뒷면은 여러분들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등 뒤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 등 뒤는 볼 수 없어요. 그러면 한 사람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보이게 하려면은 거울을 쓰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등을 보려면 내 등 뒤에다가 거울을 놓고 여러분들이 저를 봐야지 제 얼굴도 보고 제 등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려면 무엇이에요? 거울을 이용해야 돼요. 이것이 옛날서부터 바나이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거울을 동원한 이유가 바로 그 까닭입니다. 총체성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그림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거울을 쓰지 않고 어떻게 했느냐? 등을 보이고 앉아있고 옆면, 앞면, 뒷면, 그리고 앉은 모습, 이렇게 서 있는 모습, 이게 구도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총체적으로 그렸다. 마치 연극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모델들의 쇼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간 총체적으로 보이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창시자, 아까 복수원근법, 그 다음에 전묘법, 이러한 총체성을 확보하는 노력이에요. 자, 또 넘어갑시다. 자, 이 그림은 화장하는 여인이에요. 저는 이 그림은 굉장히 좋은 그림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잘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볼 때 뭔가 좀 뿌옇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분을 바를 때 분이 이렇게 날리면은 이렇게 뿌얘집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시각적 효과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분을 바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림 자체가 마치 분가루가 떠다니는 것처럼 그렸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더라도 이 사람이 분을 바르고 있구나. 오케이? 그런 것들을 확 느끼게 합니다. 그림이.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것이 창문입니까? 그림입니까? 저 왼쪽 위에 있는 게.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게 그림이에요? 아니면 창 바깥에 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려놓은 겁니까? 꽃을. 평면적으로 보이죠? 아, 이게 바로 평면화된 겁니다. 그림 전체가 그림임을 보여준다 이거지. 이렇게. 이것은 이제 나중에 요번 학기 끝에 갈 때 마그리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평면화시키면서 이것은 그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자,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오른쪽에 에펠탑을 많은 화가들이 그리는데 에펠탑을 처음 만들 때는 비난이 많았어요. 이런 고풍스러운 도시에 이런 현대적인 축직한 탑이 웬 말이냐. 굉장히 비난이 많았어요. 이것이 파리 만국박물관 박람회를 기념으로 이제 그때에 맞춰서 개장을 한 건데 에펠이라는 사람이. 근데 에펠탑을 최초로 그린 사람입니다. 이 쇠라가. 이게 최초의 그림. 근데 이 그림도 그런 쓸데없는 거 그려가지고 하면서 비난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그림 좋은 그림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묘법이 그대로 나타나 있고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한 330, 380 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마치 구름이 끼거나 안개가 끼면 안 보여요. 그런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저 위가 구름에 가리워져 있는 듯한, 안개에 가려져 있는 듯한 그러한 좋은 그림이다. 자, 이제 또 넘어갑시다. 자, 무엇이냐면은 이거예요. 이게 샤위춤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잘 보면은 비난이 어떤 비난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너 그림은 정말 재미가 없다. 너무 역동성이 없고 정적이고 심심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뭐랄까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걸 그립니다. 이 샤위춤이라는 건 일종의 캉캉춤이에요. 여러분들 이 당시에 저기 캉캉춤, 이게 파리에서 발명한 춤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야,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역동적인 것은 아닌데 진짜 역동성이 좀 느껴져요. 뭐냐면 치마의 주름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포즈, 목소리가 막 높여, 이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이게? 그리고 이 사람이 구도를 굉장히 많이 생각했습니다. 구도를. 무엇이냐면 여기서 다리가 쭉쭉 뻗는데, 캉캉 춤추는 사람들이 이 정도 뻗겠죠. 근데 이렇게 뻗치는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자, 그러면 이게 뭐야? 평행선으로 이렇게 쫙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평행선, 그죠? 평행선으로. 그런데 이 뭐예요? 요게 첼로. 그러니까 첼로를 같이 평행선으로 그림으로써 이 다리가 마치 악기와 대비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무용수에게 다리는 일종의 악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암시와 상징적인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이제 그림으로써 이 역동성을 좀 가미하려고 한 겁니다. 자, 또 넘어갑시다. 그러면 요번에는 서커스의 파라드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퍼레이드입니다. 퍼레이드.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뭔가 이렇게 아주 어둠 속에서 그것도 안개인 것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구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딱 볼 때 어떤 느낌이 보입니까? 마치 그 구도가 마치 직사각형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착착착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떤 겁니까? 요거 커튼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요게 난간 있잖아요. 난간에 이걸로 여기를 중심으로 요쪽과 요쪽. 그러면 요것이 나누어진데 위쪽은 넓어요. 근데 아래쪽은 또다시 뭐예요? 이렇게 해서 요거 다리 해가지고 잘게 쪼갭니다. 그러니까 구도가 완전히 어떻게 되냐면 화면 화폭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엇이냐면 추상화적인 몬드리안의,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몬드리안을 하게 되는데, 몬드리안적인 구도를 그리고 이 사람이 원근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앞쪽에 청중이에요. 청중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맨 앞에. 그 다음에 그 단 위가 두 번째 열이에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맨 뒤에 또 연주자가 있고, 요런 식으로 배치를 갖다가 3열로 여기 그 다음 단계 이러면서 이게 공간의 깊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자, 또 넘어갑시다. 서커스예요. 이 그림도 이제 굉장히 동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것도 두 개로, 구도도 또 여기에 중요해요. 구도를 잘 보면요, 원형구도입니다. 이게 원형구도. 그리고 원형구도에서 말을 타는 이 서커스 여인이, 이게 뭐야? 이렇게 서커스 우먼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가르고 있어요. 그리고서 원형 사선으로 가르는데 사선 뒤쪽이 바로 무대입니다. 근데 이쪽이 앞쪽은 원형이고 뒤쪽은 뭐예요? 수직선과 직선이에요. 이게 수평선으로 쫙쫙 단이 나눠져 있죠? 근데 사람들 배치를 잘 봐야 됩니다.
사람들의 배치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단이 앉는 좌석이 단으로 이렇게 수평선으로 이렇게 쫙쫙 나눠져 있는데 사람 배치를 이렇게 함으로써 이것을 칸칸이 사각형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배열이 됩니다. 이 사각형의 배열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느낌을 주느냐 하면 재밌다. 그래서 드디어 그 재밌는 이제 말을 듣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갖은 시도를 다 합니다. 자기가 창안해낸.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자, 쿠르보브와 센느강이에요. 그럼 센느강이 이것도 지루해요. 아주 고요하죠. 그리고 이 여인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무엇입니까? 아주 그 정말 고즈넉한 아주 뭐랄까 아주 봄날 오후에 아주 한가롭게 평화롭게 그런 것들이 그 전묘파의 그것과 어우러져 가지고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보면은 내가 마치 그런 풍경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꾸르보브와 달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구도가 아까 아니에르에서의 미역감기와 구도가 같죠? 그렇죠? 자, 넘어갑시다. 자, 이게 옹플레어르예요. 옹플레어르 항구입니다. 옹플레어르 항구 이제 뒤에 가면은 시냑과 비교가 돼요. 시냑과. 자, 아주 한가롭고 조용한 어촌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옹플레르를 가면 정말 여러분들이 프랑스를 자주 가고 여러 번 갈 기회가 있다면 이게 노르망디 반도에 있는데 옹플레르 항구를 한번 가보면 정말 한 300~400년 된 건물들이 쫙 서 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제가 프랑스에 유학해서가 아니라 프랑스는 옛날 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가지고요. 그 프랑스 사람들은 프랑스 어디를 가든지 다 아름답습니다. 이건 그 과장법이 아닙니다. 솔직히. 그러면 오른쪽도 저는 이 그림이 참 좋은 그림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이게 착시 효과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원근이에요. 여기가 근경이에요. 그럼 넓은 광장이 있고 광장에서 우리의 시선을 다리를 건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원근법으로 쭉 뻗어 있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인 것처럼 착시를 가져요. 그것은 뭐냐면 이 건물의 그림자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큰 길을 갖다가 그림자가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게 됩니다. 아주 재미난 그림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거냐면 가까운 거예요. 이거 가까운데도 먼 거리처럼 보인다, 이거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쇠라입니다. 쇠라는 어느 그림 하나하나가 다 자기 나름대로 독창적인 기법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렸다는 점에서 위대합니다. 그러면 시냑은 뭐냐? 이제 시냑으로 갑시다. 시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쇠라가 죽은 다음에 신인상주의를 이론화하고 그것을 책으로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라크루아로부터 신인상주의까지. 그럼 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의 초창기 작품은 정말 쇠라의 아류가 돼요. 자, 여기서 봅시다. 이게 시냑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저녁 식사라는 겁니다. 저녁 식사. 그러면 바깥에서 따뜻한 빛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을 잘 보면은 뭔가가 조금 어색하고 뭔가가 다들 뭔가 싸우고 있다? 뭔가 갈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인은 이렇게 먹고 있는데 이렇게 차를 마시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저기 아저씨는 뭐냐면 주먹을 쥐고 이렇게 딱 올려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포즈를 취해 보십시오. 밥상에서 차라에서 이렇게. 자, 제가 저기 학생들에게 가끔 말해주는데 프랑스에서는 절대 밥을 먹을 때 손을 탁자 아래로 먹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그건 신뢰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주먹 쥐고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냥 부드럽게 가볍게. 그러니까 뭔가 어색해 보여요. 두 사람이 뭔가 지금 갈등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사람이 하녀가 이걸 지나가는데 너무 무뚝뚝하게 이렇게 조용하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드가를 하셨죠? 드가의 벨렐리 가족이 이게 바로 이 분위기가 아주 가족 분위기가 좀 어색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대표작입니다. 사실 잘 그렸어요. 이게 그래도 제일 낫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그러면 여기 봅시다. 이게 모자를 만드는 여인들. 이게 일요일. 자, 이게 바로 시작이 쇠라가 창안해낸 그런 기법으로 전묘법으로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별 특색이 없어요. 잘 그렸어요. 저는 이렇게 못 그립니다. 근데 하여간 뭐 농담이고. 자,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뭐냐면 쇠라가 1891년도인가에 죽거든요. 근데 1890년, 89년 이때서부터 동적인 것을 이제 도입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그렸지 않습니까? 아까 캉캉춤 할 때 막 이게 여기 이 주름을 갖다가 이렇게 회오리처럼 그렸다고요. 그런데 이게 이 사람도 시작도 똑같이 쇠라를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펠릭스 페네옹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신인상주의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비평가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저 뒤에 이게 저기 마치 쇼나 서커스의 벽을 장식하듯이 이렇게 회오리로. 예. 그러니까 시인약은 결국은 무엇이냐? 쇠라를 그대로 추종했다. 그리고 그를 배신하지 않았다. 뭐 이 정도.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이거 그러니까 우물가의 여인들, 이게 제일 많이 비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제일 많이 비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왜 비판을 받겠습니까? 이게 이제 누구냐면은 저기죠. 그 쇠라가 죽은 다음에 그린 것일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게 바닷가에 우물이 있는데 이게 좀 맞지 않는 풍경이에요. 어울리지 않는 풍경. 이렇게 바닷가의 우물이라. 거기다 길도 자기적으로 그 동선을 갖다가 이렇게 사행이라고 그러죠. 뱀처럼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그렸어요. 그러면서 약간 그 뭐랄까 그 동적인 그런 느낌을 받게 만들고 그렸습니다. 그런데 그 좀 뭔가 좀 안 어울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쇠라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가지고요? 이 그림자를 가지고 지그재그를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일부러 이렇게 사행을 아주 꼬불꼬불하게 뱀처럼 그렸다. 그래서 이 그림은 많이 비난을 받습니다. 우산 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뭔가가 생기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갑시다. 제가 아까 이거 있잖아요. 여기 이거 쇠라의 이 포랑 베생의 다리와 부두. 자, 이거 비교하려고 여기다 하나 더 넣었습니다. 자, 이제 또 넘어갑시다. 그런데 그렇다면 시냥은 정말 쇠라의 아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쇠라가 죽은 다음에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빛을 봅니다. 어떤 빛을 보냐면 첫째가 이론서를 씀으로써 이론가가 되고 또 하나가 자기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쇠라가 죽은 다음에 얻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원색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의 삼원색이라 그랬죠? 그 삼원색을 정말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은 그게 바로 원색적이다. 그러면 이게 원색적이다. 여러분들 뭔가 야하지 않습니까? 빨강, 파랑, 오케이? 녹색. 너무 그냥 원색적이에요. 그러니까 원색적이니까 굉장히 화려해 보이면서 우리에게 좀 뭐랄까? 우리가 좀 속말로 한다면 야리꾸리하게 보입니다. 야리꾸리하게. 그렇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야수파라고 하는 유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히려 스웨라가 죽은 다음에 그린 이런 원색적인 이런 색깔을 아주 야하게 쓰는 원색을 빨강, 녹색, 파랑만 쓰는 그런 것이 오히려 후대에 영향을 미치면서 야수파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 사람의 시작의 독창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봅시다. 자, 이게 생트로페 항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말년에 저기 남불지방 깐느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깐느 영화제에서 오케이? 깐느 영화제 하는 그 깐느 바로 옆에 있습니다. 생트로페가. 그 생트로페 항구를 그렸습니다. 이것이 원색적이라는 것을 무엇과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느냐면 바로 앞에 제가 했죠. 이게 스웨라의 옹플레르 항구. 얼마나 원색적. 녹색이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원색적이다. 이게 바로 스웨라를 벗어나서 시작의 독창성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원색적인 것이 무엇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요게 오른쪽 아래가 마티스의 그림입니다. 마티스가 바로 야수파. 그래서 이런 원색적인 그림을 보고서 누군가가 야수 같다. 핏빛이 돈다 이거죠. 야수. 야생 동물 같다 이거지. 그러니까 야수파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마티스의 유명한 호사평원 관능이라는 그림이에요. 그럼 호사평원 관능이라는 것은 마티스가 지은 제목이냐? 아니에요. 이거 보들레르라고 하는 위대한 시인의 아주 유명한 시 제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제목을 안 보더라도 이 그림만 보더라도 무엇이에요? 해변가에서 사람들이 호사스럽게 아주 관능적으로 이렇게 그렇지만 평온하게 즐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리고 장렬하는 태양을 갖다가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은 뒤에 오는 야수파, 마티스의 야수파에게 그런 원색적인 그런 것을 넘겨줍니다. 자, 마르세유 항구 전부 원색집입니다. 마르세유 항구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게 로쉘 항구예요. 로쉘, 이것은 아주 그 시작의 말년의 그림인데 로쉘 항구 어떻습니까? 와, 이건 뭔가 마치 터너의 불타는 국회의사당처럼 말이죠. 막 불타고 이 풍경 자체가 아주 원색적으로 빨간색과 분홍색 이래가지고 뭐냐면 그냥 정말 뭐라고 할까? 그 불타오르는 것 같죠. 그냥 정열적이고 그런 느낌을 확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수파를. 그러니까 야수파는 아주 창조적인 기법이면서 아주 독창적인 것이었습니다. 과학적 인상주의였어요. 그런데 저 자신에게는 그렇게 그런 감동적인 그런 작품은 세잔처럼 그런 감동적인 작품은 별로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신인상주의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유파가 했던 그런 교두보 역할, 과학 그림을 과학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원색적이 되면서 나중에 색을 강조하는 일종의 야수파나 이런 쪽으로 후대에 이제 칸딘스키나
이런 쪽으로 색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제 발전해 가는데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프랑스를 갈 기회가 있으면 오르세 박물관에 가서 미술관에 가서 수에라와 시인약의 신인상주의의 방을 가시게 되면은 저의 지금 오늘의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